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화요일장입니다. 그리고 어제장과 이 시각 상황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양시장 모두 거래량 줄어들었고요. 움직임이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단 코스피 쪽은 지금 2290선을 회복을 했는데 힘 없어 보입니다. 상승폭도 크지 않고요. 코스닥은 하락세를 지금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영향권에서 역시나 벗어나질 못하고 있고요. 대다수의 화두는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입니다. 특히나 중국 금융시장의 타격이 지금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기사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위안화, 중국 주식시장 등의 하락이 직접적으로 이어지면서 중국 시장과 또 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 전 세계 증시 중에서 소외되고 있는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장기화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는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시장이 그러다 보니까 온기보다는 냉기가 더 강한 상황인데요. 거래소 쪽부터 보면 전기, 전자 업종은 조금의 반등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늘 통신업종의 조정이 굉장히 큽니다. 화학, 은행, 전기, 가스 업종 등의 하락도 보이고요. 특히나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오늘 낙폭이 꽤나 큽니다. 코스닥은 제약바이오주들의 선별적 흐름이 나타나는 가운데 엔터게임 업종은 하락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눌려있는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이슈는 어떤 변동이 생기고 있는지 굉장히 예민해질 수밖에 없고 국내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생기는지 또 확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하나 오늘장 내일장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수주대 폭염이 이어지며 정부와 민주당은 7월, 8월 이 2달간 전기요금을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확정지었습니다. 현재 3단계인 누진 구간 중 1, 2단계 상한을 시간당 100kW씩 올려 조정하기로 했는데 이로 인한 요금 인하 효과는 총 2,761억 원, 가구별로 평균 19.5%의 전기요금 인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한전 전기요금 복지 할인 규모를 7, 8월 2달간 추가 30% 확대키로 하는 등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냉방 지원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기 사용량이 세계 7위로 특히 전기 사용량 증가율은 OECD 회원국 가운데 두 번째로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럽계 에너지 분야 전문 컨설팅 업체인 에너데이터는 한국의 지난해 전력 소비량이 534테라와트시로 전년 대비 2.3% 늘었다고 집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석유화학이나 반도체 등 전기를 많이 쓰는 산업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효율화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일그룹이 이른바 150조 보물선 투자 사기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전 대표 류상미 씨가 또다시 제일제강 지분 인수 중도금을 미납했습니다. 애초 중도금 납입 기한은 지난달 26일이었지만 양수인 측 요구로 어제로 미뤄진 바 있습니다. 제일제강은 류상미 씨의 주식 양수도 계약 때문에 신일그룹 자회사로 잘못 알려지면서 한동안 보물섬 테나주로 급등락을 거듭한 바 있습니다. 정부가 BMW 화재 사태를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BMW 리콜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 리콜 제도 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으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제조사가 고의적, 악의적으로 불법 행위를 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입증된 재산상 손해보다 훨씬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시각 시황 상황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는 2292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 2290포인트 안착하는 모습은 보이고 있는데 상승폭은 크진 않습니다. 한 5포인트 정도 소폭 상승인데요. 하루간의 흐름들,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도 장 초반에 2280포인트 무너진 상황이었는데 저점 대비해서는 많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저점 대비 15포인트 정도 현재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2290선은 사수하는 모습 보여집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외국인이 오늘 사주고 있네요. 729억 원 외국인 순매수합니다. 개인도 551억 원 순매수하고요. 기관이 1724억 원 강하게 시장에서 매도하고 있는데 금융투자가 1,059억 원 프로그램에도 또 쏟아지고 있고요. 연기금이 359억 원. 최근 들어서 연기금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계속해서 많은 물량을 시장에서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신도 62억 원 소폭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죠.
전기 전자업종은 그나마 선방합니다. 워낙에 어제 낙폭이 있었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오늘 1.5% 반등이 나오고요. 삼성전자도 1.6%까지 상승폭 키웁니다. 셀트리온 0.7% 하락, 포스코는 0.7% 상승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5%가 넘는 급등이 나옵니다. 그리고 현대차, 네이버, 삼성물산 모두 오르고요. 그리고 LG화학은 0.66% 하락입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KB금융 0.19% 올라갑니다. 하지만 SK텔레콤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통신주의 낙폭이 꽤 큽니다. 그리고 현대모비스, 신한지주, 삼성생명, 은행주들 그리고 보험주들도 오늘 조정이 살짝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이 778포인트대에서 거래가 됩니다. 낙폭은 그래도 좀 줄인 모습인데요. 0.3% 정도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루간의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보시다시피 장중에 775까지 빠졌다가 조금 회복하는가 했는데 다시금 조금씩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 주체를 만나봐야 될 텐데요. 개인만 삽니다. 1241억 원 개인이 순매수해주고요. 기관, 외국인 파는데 기관은 757억 원, 외국인은 393억 원 순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두 주체는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에서 매도를 하고 있는데 기관 투자자 역시나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팔고 있고 투신의 매도 물량이 가장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변동 상황이 어떨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소폭 하락합니다. 신라젠 같은 경우 오늘 변동폭이 좀 있습니다. 상승 하락 번갈아 가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CJENM이 오늘도 2.77%나 조정이 좀 크게 나옵니다. 나노스도 하락하고요. 메디톡스도 조정 나옵니다. 6위부터 12 종목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바이로메드가 소폭 반등 나오고요. 어제 하락이 좀 있었죠. 포스코캠텍도 강보합, 펄어비스도 강보합입니다. 하지만 HLB 스튜디오 드래곤 빠지는데 특히나 스튜디오 드래곤은 91,200원대까지 밀려 내려가는 모습, 급락세를 면치 못하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셀트리온 지원과 카카오 멜론은 올라갑니다. 하지만 휴젤 컴투스 빠지고요. 코오롱티 슈진도 보합권 유지하는 정도입니다. 자,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죠. 1125원입니다. 하루 만에 다시 원달러 환율을 상승하면서 원화 약세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이슈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안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에 백인범 대리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도 지지부진한 흐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시장 이슈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업종 종목별 차별화 장세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 속에서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러 이슈 중에서 두 가지 이슈만 좀 꼽아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제약바이오 업종의 강세 좀 먼저 이슈로 꼽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잘 알려져 있지만 일단 지난 거래일 삼성전자 평택 공장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일단 이재용 부회장이 바이오 산업과 관련된 규제를 좀 완화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좀 알려진 점과 더불어서 일단 삼성그룹이 바이오 산업을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라고 밝힌 점 등이 일단 제약바이오 업종의 투심을 그래도 완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상황입니다. 일단 오늘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급등을 비롯해서 일단 장 초반 셀트리온 그룹 등의 좀 주가 조정이 있긴 했지만 장중 극복을 하면서 일단 지수를 좀 견인하는 모습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일부 제약바이오 종목의 급등 요인으로도 좀 플러스 알파 작용을 하는 상황이 좀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업종 내에서 살펴보자면 일단 8월 LCD 패널 가격이 예상보다 좀 상승한 결과가 좀 발표가 되면서 일단 관련주들의 부각이 나타난 점 두 번째 이슈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특히 조사 결과의 포인트는 TV 패널 가격의 상승세가 4분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점 등이 관련주들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일단 LG 디스플레이를 필두로 네페스, SKC 등 LCD 관련주들의 상승세를 비롯해서 IT 관련 일부 종목의 투심 완화에도 영향을 주는 모습이었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외에도 저희가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이슈나 상황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점들을 좀 더 볼까요? 네, 일단 어제 많이 부각이 되었죠. 예. 일단 MLCC 관련 업황을 둘러싼 우려감에 있어서 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지난 거래 아무래도 하락 이후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보합 혹은 이제 좀 소폭 하락에 좀 그쳐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일단 MLCC 관련해서 일단 하락 우려감을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자 하는데요. 일단 MLCC 가격이 지난 1년간 고가용 MLCC는 40%, 그 저가용 MLCC는 약 150%가량이 상승한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뭐 분리해서 봐야 될 것은 저가용과 고가용 시장 성격이 좀 다르다는 점에 염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저가용 시장 같은 경우 고정적인 수요처가 없는 상황이고 대만 업체들이 주로 도매상을 위주로 좀 어떻게 보면은 그냥 막무가내로 올렸던 그런 사례가 있었던 반면에 일단 고가용 MLCC 같은 경우에는 수요처가 증가하는 점, 뭐 특히 자동차라든가 IT 분야에 있어서 뭐 점차 비중이 증가하는 점이 저가용과 고가용이 좀 다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시간 관계상 정리를 하자면 일단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고가 MLCC가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점, 그리고 대만 업체들의 주가 급락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주가가 방어하고 있는 점 등은 일단 이런 MLCC 관련한 저가와 고가용의 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주가 조정은 매수 기회다라는 점은 알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하지만 현 구간에서는 MLCC 관련 노이즈가 발생했다라는 점은 앞서 말씀드렸던 실질적인 영향이 국내 상장업체에 없다고 하더라도 일단 주가 특성상 상승 동력을 좀 제약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좀 작용할 수 있다 보는데요. 일단 현 구간 내에서는 일단 관련 업종 내에선 삼성전기만 관심을 가지시고 일단 추세 하단에서 매수를 좀 하는 방향으로 반등 시 또 매도하는 이런 전략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접근하자는 의견 드리겠고, 일단 정리하자면 뭐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고민할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일단 MLCC 관련 내에선 사막 콘덴선 노이즈 발생 이후에 오늘도 회복하는 모습이 보여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연한 저점 매수보다는 그래도 추세를 지키고 있는 삼성전기를 필두로 관심 가져보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장 전략 어떻게 가져갈지 궁금한데요. 어떤 방식으로 좀 끌고 갈까요? 네, 일단 2분기 실적 발표 거의 대부분 이뤄진 상황이다라는 점 일단 염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실적 기대감이 하반기에 유효한 업종들로 추려보는 그런 기회로 좀 삼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일단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전히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진행 중인 점,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 이슈 이후에 그간 꽤 많이 빠진 주가들로 인해서 저점 매수를 노릴 만한 종목들이 꽤 눈에 많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일단 문제는 뭐 매수할 자금이 넉넉치 못하라는 점, 그리고 또 매수를 강하게 할 요인도 현재 시장 상황 속에서 찾기가 어렵다는 점 등이 좀 매수를 주저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일단 결론적으로는 저점 매수할 종목들이 좀 많이 보인다라는 점은 반등 요인만 일부 주어진다면 언제든 급반등할 수 있는 시장 상황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염두하시면서 이런 좀 최근에 좀 지지부진한 시장 상황에 지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그 가운데에서는 뭐 전기차 소재 업종 다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저점 매수다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래도 최근 시장 상황 속에서 상대적으로 선방한 업종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최근에는 추세 하단 그리고 박스권 하단 부근에 주가가 위치한 종목들이 있는 상황에서 일단 저점 매수를 노려볼 만한 요인은 충분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관련 종목으로는 일진 머티리얼즈, 뭐 에코프로, LNF 등의 종목 관심 가져보시면서 내일 시장 전략에 참고해보자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전기차 소재 관련 업종들에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의 백인범 대리였고요. 이슈 칼럼 바로 이어집니다. 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유가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WTI 원유 선물 가격이 1달러 68달러까지 지금 내려온 걸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국제 유가가 하락하기보다는 상승할 여건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지금 하락하고 있거든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최근 들어와서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제재, 그리고 사우디가 주도한 아랍연합군이 시아파 반정부 무장 조직 간의 무장 충돌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면은 유가가 급등하는 게 맞지만 좀 이상할 정도로 69달러
전후에서 계속 안정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미 국제 유가는 지정학적 위험을 반영한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또 세계 원유 공급량이 하루에 1억 배럴 정도로 공급이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뉴욕 상품 시장에서의 그 헤지 펀드들의 순매수 규모가 크게 줄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십니다. 일부 예측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80달러까지 상승을 예측하는 것도 있지만 선물 시장에서는 작년 8월부터 1년 사이에 한 30달러 정도가 상승했기 때문에 하락 추세로 돌아서는 것은 좀 시간 문제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공급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아무래도 원유 생산량이 과거 최고 수준까지 올라가 있고요. 또 사우디의 그 합의로 인해서 하루에 10만 배럴 정도 사우디가 추가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미국의 중간 선거를 앞두고 전략 비축유까지 방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급 우위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반면에 또 원유 수요 같은 경우에는 미중 무역 마찰이라든지 세계 경기 후퇴 위험이 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오펙이 다시 감산 쪽으로 방향을 틀지 않는 한 국제 유가는 60달러 중반대에서 당분간 좀 움직일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당분간은 WTI 가격은 이 정도에서 움직일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이제 미중 간의 무역 분쟁 부분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라운드가 시작이 됐습니다. 추가 관세 대상 품목이 생겼다고 하는데 어떤 품목들이죠? 네, 중국산 하이테크 제품을 비롯해서 농수산물, 스포츠용품, 가구를 비롯해서 인테리어 제품, TV, 냉장고, PC 등이 대상이 됩니다. 대부분 그 소비재들인데요. 그동안에 미국 소비자에게 타격을 줄 수 있었던 만큼 10%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었지만 중국이 위에는 하락을 좀 유도도 하고 있고요. 또 미국에 대해서 크게 반발을 하자 미국이 25%로 지금 높인 상황입니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9월 5일까지 기업과 소비자 의견을 좀 청취한 뒤에 중국에 타격을 줄 수 있는 큰 품목을 다시 더 선발한 다음에 9월 중에 발동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중국도 600억 달러 상당의 미국 제품에 대해서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모두 5,207개 품목이 되는데요. LNG라든지 타이어 같은 품목은 한 25%, 그리고 껌이나 초콜릿, 연필 같은 경우에는 20%, 그리고 냉동 옥수수와 같은 품목은 한 10% 정도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문제는 미국의 경기가 계속 강한 상태고요. 재선을 준비하고 있는 트럼프 쪽 입장에서는 큰 폭의 무역 흑자 축소를 중국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5천억 달러가 넘는 모든 중국 제품을 대상으로 해서 관세 부과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도 아무래도 주식시장의 8, 9월 달까지는 아무래도 좀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이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중국도 보복 카드가 반드시 나오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중국은 어떤 카드를 또 내밀 것으로 보십니까?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총알이 좀 부족한 상태인데요. 아무래도 미국이 현재 2,500억 달러에 대한 중국 제품의 관세 부과를 예고한 상태지만 미국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그 중국의 수출이 1,500억 달러 정도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미 보복 카드가 한계점에 지금 도달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 입장에서는 사드 보복 때처럼 미국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라든지 미국 기업의 그 반독과점법 위반을 조사한다든지 통관 절차를 지연시킬 뿐만 아니라 맥도날드, 월마트, KFC 그리고 스타벅스와 관련해서 위생법이나 소방법 같은 비관세 장벽을 활용해서 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비관세 장벽을 쓸 경우에는 유럽이라든지 그리고 일본 같은 쪽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외통수에 지금 몰려 있는데요. 이 때문에 미국이 가장 경계하는 것은 미국 국채를 대규모 매도를 한다든지 매수 규모를 크게 줄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 위에는 하락뿐만 아니라 중국의 대규모 평가손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서로가 피를 묻힐 수밖에 없는 이런 전략이 되고요. 또 중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간다면 미국이 국제 긴급
경제 권한법을 발동할 가능성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첨단 기술이라든지 중요한 인프라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로부터 일일이 심사를 받으라는 거죠. 이 때문에 미중 관세 정쟁은 앞으로 중국의 방어전이 될 수밖에 없고 시간이 지날수록 중국이 궁지에 몰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미국의 공격도 더 예리해지지 않을까 보입니다. 결국에는 뭐 양국이 지금 벼랑 끝 대치 상황으로 계속해서 가고 있는 상황인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언제 끝날지 장기화에 대해서는 다들 확신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11월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어느 정도 기간으로 확전이 될지 궁금하고요.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어떤 스탠스를 가져야 될까요? 네, 싸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예. 상대편이 싸울 마음이 없는데 때리는 경우가 있고요. 양쪽 모두 쓰러질 때까지 전투를 벌이는 진짜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우방국들 간의 무역 마찰은 전자의 경우고요. 미중 무역 전쟁은 후자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이 때문에 미국 제일주의 정책을 내후년 대선까지도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단순한 무역 흑자를 줄이는 문제를 넘어서 중국 봉쇄 전략 그리고 글로벌 서프라이 체인의 재구축 문제 그리고 첨단 기술에 대한 패권 수요 같은 쪽으로 미국의 정책 방향이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도 피해를 볼 수가 있지만 오히려 중국을 견제하는 데 유용한 카드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이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동맹국뿐만 아니라 우방국과 함께 대중 포위망을 구축하는 전략 하에서 중국 압박이 좀 심해질 가능성이 있고요. 또 미중 간의 패권 다툼은 20년에서 30년 뒤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서둘러서 산업 구조를 좀 개편한다든지 미중에 의존한 무역 구조를 서둘러서 좀 바꿔야 되는 시점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대로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지속이 되고 있고요. 9월에는 FOMC에서 금리를 올릴 것으로 확실시되는 만큼 미국 투자에도 지금 유의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은데 미국 투자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네,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7월 말 이후에는 성장주에서 가치주도로 주도주들이 지금 바뀌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 실적의 방향성 측면에서도 성장주는 이익 증가 모멘텀이 점점 떨어지고 있고요. 반면에 가치주인 들은 실적 호전 속에서 최근 들어서 상승 랠리를 만끽하고 있는데요. 실적과 관련해가지고 주당 순이익을 비교해 보면 성장주의 EPS는 올해 1분기를 정점으로 지금 둔화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가치주의 EPS는 꾸준하게 지금 회복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성장주의 실적 모멘텀 둔화 그리고 가치주들은 안정된 실적 회복이라는 정반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8월 이후에는 투자가들의 포트폴리오 재조정이 크게 일어나지 않을까 보십니다. 현재 성장주의 예상 주가 수익 비율은 19배로 시장 전체 16배보다 지금 상당히 고평가되고 있고요. 또 가치주들 같은 경우에는 14배 정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저평가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 중간 선거를 지금 3개월 앞두고 있고요.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8, 9월에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는 아무래도 실적 안정성, 주가의 저평가로 인해서 투자 위험이 낮은 가치주로의 매수 이동은 당분간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 시장에서도 주도주의 재편 작업들이 앞으로 8월 달 이후에는 좀 빨라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제 그렇다면 미국이 아니라 중국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지금 호황인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위안화 환율도 지금 엉망이고요. 증시도 엉망입니다. 구체적으로 조정기간이 왔는데 반등은 언제쯤 올지 그리고 조정기간에 직접적으로 연관 있는 우리는 어떤 투자 방향성을 가져야 될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무려 17%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전 세계 증시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시가총액도 일본에 이어서 세계 3위로 급락을 하게 됐는데요.
아무래도 미국의 그 안보라든지 지적 재산권을 이유로 중국 기업들에 대한 수출 봉쇄뿐만 아니라 관세 부과 조치, 그리고 또 중국 정부의 디레버리징 작업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면서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대내 악재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같은 경우는 2016년도 1월 말에 지수 바닥인 2638포인트까지 하락하는 것을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좀 다행인 것은 수급 개선 재료 그리고 정책 호재들이 앞으로 좀 많이 나온다는 점에서 주가 조정시마다는 좀 매수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보십니다. 특히 9월 달이면은 MSCI 신흥국 지수의 중국 비중이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10월에는 19기 4중전에서 중국 경제 개혁뿐만 아니라 경제 정책 방향을 성장주로 완전히 전환시키는 이런 작업들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바닥권에 들어오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역투자 전략을 하시는 것도 바람직한데요. 대표적으로 중국 생명이라든지 중국 핑안보험과 같은 대형 보험사들도 상당히 저평가받고 있고요. 부동산, 증권, 철강 같은 경기 민감주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중국이 내수 주도의 그리고 성장 주도의 성장을 하면서 경기가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는 이들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떨어진 종목을 이제 서서히 매수 비중을 높이는 전략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보십니다. 일단 미중 무역 분쟁 지금 이야기를 쭉 나눠보고 있는데요. 지속되면서 미국을 제외한 몇몇 나라를 제외한 전 세계 증시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지금 인도 증시는 훨훨 날고 있다 이런 소문들이 들리고 있는데 인도 증시만 이렇게 훨훨 나는 이유가 있나요? 인도 증시는 아무래도 나홀로 상승 랠리를 타고 있는데요. 세 가지 주요 원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업 실적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뚜렷하게 좋아지고 있는데요. EPS 증가율을 보면은 2018년은 한 25%, 또 내년에는 20%로 계속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탄탄한 경제 지표가 꾸준히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올해 1분기 GDP 성장률은 7.7%로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앞으로 인도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판매도 한 25%씩 증가를 계속하기 때문에 당분간 GDP 성장률은 7%가 넘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인도 민간 은행들의 부실 채권 속도가 증가하는 속도가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시가총액에서 가장 큰 은행주를 비롯해서 IT주들 같은 경우에도 실적 호전 속에서 상대적인 수익률 강세가 나타나는 것도 당분간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인도 증시가 앞으로도 상승 랠리는 계속 가져갈 것이냐 이 부분이 시장에서는 관심일 것 같은데 어떻게 예측하고 있나요? 아무래도 신흥국 증시를 투자하실 때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안정되는 게 다른 모든 펀더멘털보다 더 중요한데요. 인도 같은 경우는 2019년 하원 선거에서 모디 총리가 현재 인기가 좀 높기 때문에 집권당 여당이죠. 인도 인민당 같은 경우에는 선전이 예상이 됩니다. 이 때문에 지지층이 몰렸다는 것은 아무래도 정책이 탄력성을 받기 때문에 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이고요. 또한 인도 정부 같은 경우에는 농촌 지역을 위해서 곡물 최저 수매값뿐만 아니라 향수, 화장품, 장난감의 부가가치세율을 크게 내렸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소비도 더 늘어날 수가 있고요. 최근에 시가총액 30개 종목으로 구성된 센스 지수가 가파른 상승을 탄 뒤에 최근에 좀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그동안에 소외됐던 중소형주라든지 소형주 같은 종목들이 반등이 예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인도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계속 경기가 상승하고요. 또 실적 모멘텀이 좋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인도 준비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경우에는 증시 방향이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로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서 인도 증시에 대한 관심을 좀 더 두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인도 증시 이야기까지 오늘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이었습니다.
오늘 장내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 예고해드립니다. 2부에서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종목 짚어보고 종목 상담 이어가는 시간,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 뒤 2부에 두 분의 전문가와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